직원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우리 회사 내부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캐릭터고, 근데 오늘 발표는 제가 본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부캐로서 하는 거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저는 이제 신촌대학교에서 필살기 논작학과라는 학과를 만든 학과장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또 연설학과를 또 개설을 했었고요. 요즘은 이코노미스트 읽어볼 거라고 영자신문 이코노미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그런 학과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촌대학교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2014년 12월에 이분 때문이었어요. 오늘 그 토론자로 들어와 계시는 한기로 감독님인데, 이분이 이제 신촌에서 물총 축제를 하시는 감독님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신촌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제 신촌 대학교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나는 축제학과를 만들 테니 당신은 기자니까 기자학과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러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미있는 제안이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합류를 했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공간이 저희가 신촌대학교를 실제로 운영했던 첫 번째 강의실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불타버려서 이 공간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이 뒤에 보이는 공간 원래 이제 가게를 하다가 망한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강의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뒤에 보이는 공간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죠. 강의할 때 뭐 문도 열어놓고 저녁 때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보고 뭐 들어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저희가 신촌대학교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 바로 총장을 뽑는 거였어요. 신촌대학교를 우리끼리 동아리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의 대외적인 운동으로 해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가장 좋은 총장이 누굴까를 이렇게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투표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티커 투표를 해서 결과도 강의실 앞에 붙이고, 실제로 입학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학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각자 그 총장 후보로 이제 분한 거죠. 이분은 이제 그 예뻐져 볼과라는 그 패션 뷰티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피터팬으로 분장을 해서 발표를 한 거고, 저도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으로 분장을 해서 필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투표 결과 우리가 뽑은 총장은 키팅 선생님이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촌대학교의 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저희가 이제 영원한 총장이죠. 이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총장으로 모시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신촌대학교 설립 이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세상을 바꿀 누군가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대안대학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라는 건 쉽죠. 입학 시험이 없고 등록금을 싸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유학을 다녀오지 않아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실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자.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대한대학이고,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공동화된 신촌 상권의 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해보자. 이거는 이제 뭐 한기로 감독님의 아이디어인 건데, 한기로 감독님은 신촌에서 축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신촌이 연세대 1, 2학년들의 신입생들의 어떤 MT 뭐 이렇게 미팅 뭐 소개팅 이런 상권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1, 2학년이 송도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2014년, 15년, 16년 이때쯤에 신촌 상권이 근처에 뭐 홍대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가라앉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 주요 그 가게들이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럼 신촌에서 숙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곤란해지는 거니까 이런 그 저희가 처음에 강의실로 만들었던 공간도 그렇게 해서 문을 닫은 이제 가게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강의실로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신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촌의 상권도 다시 활성화해보자. 뭐 이런 취지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학과들을 개설하느냐? 어떻게 개설하느냐? 저희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 1회, 그리고 3강에서 4강 정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달 안에 강의가 끝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하려고 대학을 만들려고 학생들을 모아보니까 이 젊은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뭘 배우고 싶어도 두 가지가 부족해요. 첫 번째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일단 돈이 없죠. 뭘 배우고 싶어도 배울 돈이 없어. 오케이,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게 4년 동안 다녀야 되잖아요. 혹은 한 학기도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는데 당장 다음 달에 내가 아르바이트가 잡힐지, 갑자기 무슨 뭐 과외가 들어올지,
한 달 뒤에 내 일정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강의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비현실적이다 라고 해서 저희는 한 달 안에 끝내는 거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럼 등록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냐면 또 학과는 어떻게 해서하냐면 학과 개설 신청자들이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PT를 합니다. 한 5분 정도 어떤 강의를 할지 이제 발표를 해보세요라고 해서 PT를 해요. 그럼 뭐 이렇게 PT를 하겠죠. 저나 한기로 감독님 같은 운영진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들으면서 뭐 그렇구만. 근데 너무 좋은 의견이긴 한데 저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직 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 학기에 한번 더 준비해서 도전해 보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PT에 참여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신 분들은 전원 개설. 저희가 학과 개설을 할 때 뭐 그분의 뭐 학위를 따진다던가 자격증을 따진다던가 뭐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던가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강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일단 개설할 기회를 드린다는 거죠. 다만 이게 실제로 개설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합니까? 수강생들이 정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그 개설된 수업을 신청을 해서 최소 수강 인원을 넘어섰을 때 개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 수강 인원은 얼마냐? 그건 학과장이 정합니다. 그 학과장이 나는 한 명이어도 수업하겠다 그러면 한 명만 들어오면 개설하는 거예요. 나는 10명은 돼야 된다 그러면 10명이 들어오면 개설하는 거예요. 9명이면 폐강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일이 없죠. 자기가 정한 기준만큼 들어오면 개설하는 거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폐강하면 되니까.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주제는 극우, 극좌, 종교 근본주의는 배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과목을 다 가급적 개설하는 거 원칙으로 하지만 너무 극우 성향, 예를 들면 일베가 너무 좋다든가 극좌 성향, 나는 뭐 북한이 너무 좋다든가 혹은 종교 근본주의, 뭐 IS가 좋다든가 이런 건 교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는 이런 분야는 배제하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주제에 대해서는 다 개방하고 어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컨텐츠를 다 포용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업료일 텐데요. 저희가 표방한 건 반에 반값 등록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쯤 되잖아요, 요즘. 근데 그게 반값 등록금 해달라는 건 200만 원으로 해달라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럼 반에 반이면 100만 원이겠죠. 반에 반이면 50만 원이겠죠. 반에 반이면 25만 원이겠죠. 근데 반에 반값 등록금은 1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에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3주에서 4주짜리 과목이 쭉 생긴다고 했죠. 그 중에 세 과목을 선택하면 결국 한 과목이 4만 원꼴인 거예요. 한 과목에 4만 원 정도 내면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그걸 학과장이 강의를 하시는 학과장이 50%를 가져가고 운영비로 50%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목이 4만 원이니까 한 명이 들어오면 학과장은 2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한 달 수업하고. 예를 들면 10명이 들어오면 20만 원을 가져가겠죠. 20명이 들어오면 40만 원을 가져갑니다. 뭐 40명이 들어오면 80만 원을 가져가겠죠.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의 질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버는 것보다 강의를 개설하는 거예요. 내 컨텐츠를 한번 여기서 시험해 보는 거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과장님 본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무슨 뭐 스타 강사 돼서 뭐 강남 대치동처럼 막 이런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개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인센티브가 없죠. 다만 청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한번 나눠주고 싶다. 혹은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저희 신촌대학교 플랫폼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셨고 나머지 운영비를 가지고 뭐 홍보라든가 뭐 각종 이제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뭐 어떤 강의들이 생겼느냐. 이게 예를 들면 대안적인 학과들이에요. 기존 대학에서 생길 수가 없는 학과들. 예를 들면 이 가라오케 근현대사라는 수업 되게 재밌는 수업이었고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백이성이라는 분은 지금 유튜버예요. 역사 유튜버로 아주 요즘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고 막 그런데 이분은 그때 태국 국제학교를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국사학과에 가서 자기가 가요의 역사를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서울대 국사학교에서 어디 감히 딴따라 얘기를 갖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엄청 혼만 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가요의 역사 진짜 재밌게 강의할 수 있는데 강의를 할 데가 없다. 그래서 형님 그럼 저희 신촌대학에서 한번 강의해 보시죠. 그래서 가라오케 근현대사. 이 수업이 굉장히 대박이 났고 그 수업 결과 나중에 이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유튜버가 되신 겁니다. 지금은 유튜버로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섹스학과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섹스학과. 이거는 실제로 어떤 그
성교육 위주의 우리 3세대 성교육을 주장하는 거였는데 1세대 성교육은 되게 생리학적인 거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2세대 성교육은 피임하는 거죠. 무슨 뭐 콘돔 끼우는 법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게 이제 해외에서 하는 거라면 이분은 3세대 성교육 실제로 침대 위에 올라갔을 때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이분은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도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었는데 물론 저희가 실습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론 강의 위주로 했지만 어떤 섹스에 대한 금기나 또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이자 어떤 복지인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못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게 어떤 하나의 교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해설을 하셨고 이게 뭐 대학에서 강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 스피치도 여러분 아나운서 스피치 옛날에 학원 가면 한 학기가 400만 원이었어요. 일반 대학에 아나운서 강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나운서 되고 싶은 사람은 스피치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진로 적성 확인하느라고 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컨텐츠, 물론 저희는 분량이 훨씬 짧지만 그 비슷한 어떤 그 맛보기용 컨텐츠를 4만 원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내가 과연 이게 적성에 맞나? 라는 걸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커리큘럼은 제공을 했다. 저렴한 비용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나운서 학원에서 잘 배우지 않는 기상캐스터 분야. 이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기상캐스터를 하다가 SBS로 옮겼던 친구고 지금도 현직 SBS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벌써 4번이나 나도 기상캐스터 해볼 거라고 해서 자기가 현업에서 배운 기상캐스터 하는 법에 대해서 실제로 거의 재능기부나 마찬가지로 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와 말하기는 주로 제가 개설했던 학과들이죠. 글쓰기는 언론사 시험 같은 경우 논작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글쓰기 제대로 배우는 교과 과정이 공교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강의를 제 언론사 스터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첨사 위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정치학과를 다니면서 공부한 혹은 또 개인적인 취미로 공부한 이제 연설 분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수업도 개설을 해서 저는 이 연설학과에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 독서모임에서 발표했던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이렇게 연설학과는 마지막에 신촌 거리에서 이렇게 거리 연설을 했어요. 마지막 발표 수업은 각자가 자기 연설을 써와서 이렇게 거리에서 직접 연설을 해보는 그게 이제 저희 수업의 이제 종강 발표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회 보좌진 대여교과. 이것도 정외과에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 보좌관 되면 4급 보좌관 연봉 8천만 원인 거 아세요? 사실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은근히. 정외과 출신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국회 보좌관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보좌관이 실제로 되고 나서 뭘 하는지. 근데 그런 걸 이제 전 현직 보좌관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했고 이 강의도 한 40명 정도 신청해서 이 강사님이 한 80만 원 정도 한 달에 수강료를 가져가셨죠. 뭐 그런 식으로 기존의 틈새 시장, 기존 대학 커리큘럼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강의들을 많이 개설을 했다. 그다음에 이건 재테크학과였죠. 돈 벌어가는 경제 꿀팁학과. 그다음에 직장인을 위해서 힐링하는 요가학과나 뭐 연극학과.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비판과 실천하는 학과. 예를 들면 여기 뭐 홍가연 씨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세월호 사건 때 이슈가 됐던 분이죠. 그리고 홍송희 씨도 되게 유명하신. 이런 분들 그 사회 어떤 사회 운동가, 사회 실천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어떤 예술과 어떤 사회 실천에 관한 그런 공부를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금기에 도전하는 이게 이제 4.16 세월호 학과인데 제가 사실 이과를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었어요. 2014년 5년이잖아요. 신촌대학교 만든 게.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리고 2014년 4월에 4.16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가. 근데 서울대, 연대, 고려대 뭐 제가 나온 서울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유수 명문대학에서 박근혜 정부 기간에 세월호 문제를 놓고 심포지엄을 연 학과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세월호 문제 뭐 트라우마 이런 걸 갖고 뭐 심리학과에서 토론을 한다든가 학술대회를 연다든가 정치학과나 뭐 행정학과에서 세월호 문제를 둘러싼 뭐 정부의 대응 이런 걸 갖고 뭐 학회를 열어서 논문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플랜카드나 포스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금기시하는 컨텐츠에 대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도권 대학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연구도 하지 않고 사실은 토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같은 대한대학이 나서서 이런 걸 좀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축적된 콘텐츠를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국회의원 된 박주민 변호사도 이때 저희 학과에 와서 강의를 하셨죠.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개설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촌대학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정말 저랑 한기로 감독이랑 몇몇이 인맥과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이걸 좀 지자체랑 협력해서 한번 키워보자라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용산구청과 협력을 해서 용산구에 용산문화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거기를 이태원대학교로 개조했고
가지고 용산문화원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2학기 정도 2014년, 15년에 걸쳐서 강의를 개설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은 저희도 사실은 신촌대학교를 만들고 나서 이걸 알았어요. 이런 모델이 해외에도 있나 찾아보니까 일본에도 시부야 대학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마을 대학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시부야가 우리로 치면 신촌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부야 대학이 지역 주민 누구나 학생과 선생이 될 수 있는 대학. 일본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진 대학은 시부야 대학이다. 마을 전체가 바로 대학이다. 시부야 대학에서 누구나 학생 또는 선생이 될 수 있고 시부야 지역의 사람 공간 커리큘럼을 연결시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뭐 비슷한 발상을 한 거죠. 저희가 이걸 알고 한 건 아니었지만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 하고 있었고 그건 굉장히 큰 이렇게 운동이 돼서 일본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됐고 사실 이 시부야 대학을 주창했던 사람이 당시 시부야구 구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나중에 구청장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이제 강남 교대, 뭐 삼성 이런 쪽으로 옮겨서 테헤란로 대학교라는 걸로 이제 또 발전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가 터지면서 최근에는 아예 그냥 온라인 강의를 전면적으로 해서 개설되는 수업의 한 80% 정도가 다 온라인으로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오늘의 주제에 있는 지역 또 주민 또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이태원 대학교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지역 맞춤형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농촌 지역일 수도 있고 도심 지역일 수도 있고 또 교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이 있잖아요. 또 지역에 무슨 특정 공단이 있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역 맞춤형 학과를 얼마나 잘 섭외해서 강의를 개설시키느냐. 이게 사실은 이 컨텐츠의 어떤 성패를 저하는 핵심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사실 신촌대학교는 초창기에 한기로 감독님한테 그 의존을 많이 했어요. 한기로 감독님이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숫자 늘리는 전문가였어요. 축제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신촌대학교라고 해서 좋아요가 1만을 넘게 찍은 그런 페이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학과 홍보물을 올리면 1만을 넘게 찍었기 때문에 한 번 올리면 적어도 1000명, 2000명이 보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1000장, 2000장을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걸 무료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홍보 네트워크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갖추는 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이태원 대학교는 당시 이제 용산구가 이태원에 그 한남동 공영 주차장을 새로 건설했어요. 새로 건설하고 그 건설하는 조건으로 그 위에 이제 복합 그 복지 시설을 만든 거죠. 강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마침 초창기라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 시간대가 많았고 특히 언제냐면 평일 저녁하고 주말 시간. 왜냐면 공무원들은 항상 자기들 근무 시간에만 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그렇잖아요. 우리 백화점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대학에서 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평일 낮에 개설하고 주말에 쉰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간인데 맨날 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평일 저녁과 주말에 개설한다. 그걸 원칙으로 해야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와서 들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활용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담당 공무원이 근무 시간을 바꿔야 돼요. 9to6로 근무하면 이걸 담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용산구청, 용산문화원에서 그 육아하시는 워킹맘 공무원분이 오후 4시 출근으로 근무 시간을 바꿨어요. 오후 4시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평일 저녁 강의실 관리는 그분이 해주시고 주말은 어떻게 하느냐? 주말은 저희가 장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월 50만 원에 10대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고 운영비를 받으니까 60만 원을 주고 그 친구가 주말에 출근해서 이틀간 강의실 관리를 하고 대신 이태원 대학교에 개설되는 모든 수업을 다 무료 청강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담당자를 운영했고 그리고 20분 되어갑니다. 마무리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을대학 코디네이터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강사들을 섭외할 사람, 그 지역에 맞는 컨텐츠가 뭘까를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마당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당발. 인맥 왕들 있잖아요. 각 분야에 보면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람이 저렇게 많냐. 저 사람 통하면 어떻게 하면 웬만한 사람 연락처 다 알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이제 연결 전문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그런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촌대학교, 뭐 이태원대학교 같은 거 적극적으로 강사진들을 섭외해서 강의 시간 배정하고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성과를 봐서 계속 재계약될 수도 있고, 뭐 성과가 없으면 뭐 잘릴 수도 있겠죠. 교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마지막으로는 각 학교에 있는 방과 후 학교나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과도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목을 통해서 어떤 진로교육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새로운 어떤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봉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아, 예. 사회복지사는 시간 잘 지켜주시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박수 아, 예, 한번. 감사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읽어볼 과는 지금은 없죠? 합니다. 지금 합니다. 다음 달에도 개설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별도로 개톡 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김인숙 박사님께서 애질 방법론과 주민자치 설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인숙입니다. 오늘은 그 주민자치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방 분권 주제랑 연결해서 세 가지로 그 특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2020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퍼스트 무버다, 팔로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고요. 그렇다면 미래를 설계할 때 생태계 경쟁력 또는 뭐 지방의 경쟁력은 조직혁명에 있다. 그 조직도 애자일 조직혁명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 방법론의 하나로 워킹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부분을 지금 2020년도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되고 이제 탄소 중립 사회 2050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도에 슬라이드 보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뜨는데. 슬라이드가 안 떠요? 예, 그렇죠. 슬라이드 지금 안 보이죠, 다른 분들? 슬라이드 안 보이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보이나요? 이제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보인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사회 2050을 말했는데, 이 탄소 중립사회 2050이라서 엄청난 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과 흡입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순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생활 모든 부분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거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을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목표, 그럼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우리 지속 가능성 하면 지금까지는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을 말했는데 드디어 더슨투웍이라는 더 좋은 일자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회가 어느 지방 정부가 지속 가능하냐라고 말했을 때는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라고 지표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앞으로 우리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된다, 데이터로 연결된다라는 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 뉴딜을 통한 서스테너빌리티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ESG 평가 지표를 말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무디스 평가에서 1단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라는 주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등을 하게 됐는데 이 거버넌스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K 방역 때문에 투명성과 그 관리성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정책은 지방 정부가 됐건 중앙 정부가 됐던 자원순환, 경제발전, 에너지 전환, 더 좋은 일자리, 데이터 인프라,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연결이 되는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이냐는 저는 세 개의 화두로 지속 가능한지, 데이터 주권이 있는지, 인터오퍼를 한 건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 제가 이제 가야 X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야 X는
유럽에서 2019년부터 나온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가이아라는 거는 이제 대지의 신, 생명의 신 이런 말로 지구를 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페더레이티드란 말입니다. 페더레이티드. 페더레이티드란 말은 연방형 이런 말이겠죠. 연방 국가. 데이터의 인프라인데 페더레이티드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뭐냐면 유럽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데이터의 생태계는 연방 국가여야 된다는 거죠. 연방 분권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권형이란 말은 블록체인과 연결되죠. 데이터 관리, 분권형. 플랫폼이 또 분권만 되는 게 아니라 연방 국가는 중앙도 있고 분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분권과 중앙 정부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플랫폼과 블록체인이 연결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가야 X의 전체 그림인데요. 이 가야 X를 보시면 재밌는 거는 이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두 개가 구별이 되는데 이 주황색은 기술 인프라를 뜻하는 거고요. 위에는 데이터 생태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독일 입장에서는 구글, 아마존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들어오는데 자기들 기업의 데이터의 60% 이상을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종속적이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죠. 여기에 이제 구글, 아마존을 들어오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고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생태계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생태계에서 보시면 이 많은 서비스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 헬스 플랫폼, 뭐 모빌리티 플랫폼을 따로따로 만들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서비스들이 연결되는 거대한 생태계를 그리고 있다.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의사소통 방식인데 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700명의 현장 전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들의 로고가 다 들어있죠. 구글도 들어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다음에 보쉬나 그다음에 뭐 통신회사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700명이. 이게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애자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저는 애자일을 기민한 뭐 빠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살아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살아 움직이는 정책인데 정책의 현장성은 누가 있냐면 현장에 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주권 그 사람들이 결정할 때 현장성은 있다. 정책의 현장성은 여기 누가 결정하느냐 달려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녹색 전환, 탄소 중립, 지속가능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해 독일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독일은 2006년도부터 이런 모든 주제들을 워킹그룹 형식으로 해서 매년 나와서 전부 회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애자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자일을 설명하기 전에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왜 애자일이 필요하냐? 지금 세계는 플랫폼 경제인 거죠. 플랫폼 경제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연결되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과거에는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파는 파이프라인 경제였다면 지금은 업종과 산업과 모든 구별이 없어지는 네트워크에서 밸류가 나오는 플랫폼 경제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이 플랫폼 경제에서 애자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애자일은 2001년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선언했던 애자일 선언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그럼 애자일은 뭐가 다르냐? 이거 애자일의 반대로는 워터폴, 폭포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렇게 가는 것은 워터폴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리퀘어먼트를 듣고 디자인을 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해서 출시하는 이 과정이 1년의 파이프라인이라면 애자일 방식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 겁니다. 요거 한 바퀴 돌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용자의 리퀘어먼트가 다시 한번 피드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애자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의견 듣고 한 바퀴 돌고 의견 듣고 이런 과정이 애자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은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실제로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애자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책에서는 애자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멀티 스테이크홀더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하다. 이제는 멀티 스테이크홀더죠. 쉐어홀더가 아니고 스테이크홀더 밸류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내야 되고 이제는 크로스 스케일 그러니까 크로스 인더스트리에서 이거를 교차하는 코디네이션 요 방식으로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 뉴 어프로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말하는 거 우리가 이 전 과정에서 깔때기에 구멍을 뚫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고민이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을 했는데 지금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사회 기본법, 녹색전환 사회 기본법, 디지털 전환 이런 기본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은 여전히 계속 우리가 법으로 나가야 될 거냐, 기본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그래서 지방 정부는 이 기본법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주민자치에서도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이 법안 제정할 때 어떻게 거기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지방 정부 주민자치 부분에서 어떻게 열린 혁신 워킹그룹과 소통할 것인가, 지방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을 제공하면 여기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초안을 만들면 다시 정부로 가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애자일한 과정으로 지방 정부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방 정부가 살아남을 것이냐, 어떤 정부가 살아남을 것이냐, 어떤 데이터 생태계가 살아남을 것이냐의 핵심 키워드를 오토노미로 봅니다. 오토노미라는 것은 자율성, 주권을 말하는 건데 왜 이 주권이 서스테너빌리티나 인터오퍼러빌리티보다 더 앞서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연결되면 될수록 거기에 생태계에 들어있는 사용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입장에서 이 오토노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에서 열린 혁신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제 주민자치하면 시민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위원회 이런 것들은 많은데 여기서 워킹그룹은 시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도 들어가고 단체 협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6개를 만들어서 각각 시줄과 날줄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가는데 이 워킹그룹은 1, 2년짜리가 아니라 30년 정도를 내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바뀌든 뭐하든 30년 이 워킹그룹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개방성, 지속성, 연결성을 중심으로 가면 되겠고요. 탄소 중립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때 지금 지방정부 가만히 있을 거냐. 지금처럼 이제 법안에 보면은 또 이제 위원회 중심으로 간다고 나오거든요. 앞으로의 법이 위원회 중심으로 소수패스 이렇게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러니까 중앙정부 중심으로 법을 제정할 거냐,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우리 또 법안에 무조건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라 막 말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서 이게 5개년 기본계획이 실효성이 있느냐,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이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법률을 막 지금 법안 나오고도 1000개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법률 제정으로 모든 걸 할 거냐, 뉴 어프로치로 갈 거냐. 법률은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워킹그룹 중심으로 사안을 만들어 갈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지방별로 탄소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이 있는 정부는 이제 요 일자리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정의로운 전환 문제를 지방 정부는 누구랑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킹그룹을 만들 때 우리나라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3개월 시범 운영을 해서 테스트베드식으로 기술만 테스트베드가 아니라 정책도 테스트베드 하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워킹그룹 만나서 일을 잘 하겠느냐. 그러자 제가 이제 쭉 하면서 느낀 거는 말하기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말할 때는 운영 규칙을 합의하고 긍정하고 모두가 한 30초만 말하는 이 연습, 말하기 문화를 바꾸고 워킹그룹 내용을 공유하면서 소그룹 5명 이하로 활동하고 애자일하게 접근하자. 30분 회의도 쭉 1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분씩 나눠가지고 피드백 받고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규칙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단위로 요 플랫폼이 됐건 워킹그룹이 됐건 1년 시범 운영을 하면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연습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촌대학교에서 참 반가웠는데요. 저는 에브리바디 티처, 에브리바디 러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온라인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결국 여기서 주민자치 비전과 전략을 애자일하게 설계하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자.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합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압력을 넣나요? 15분 만에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잘 협조해 주셔서 시간이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제1 토론자 한기루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음소거.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발표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5분밖에 시간 안 되니까 제가 요즘 뭐 하고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축제 감독이고요. 축제 감독은 자영업자와 비슷하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코로나까지 바이러스는 계속 출몰하는 것 같고, 이런 위기는 계속 불안정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아까 다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후 위기. 그래서 지구가 굉장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에 앞으로 축제도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통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뜬금없이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문체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작년 1년 거의 반 강제적으로 백수 생활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저도 사회적 인물이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뭘까 고민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신촌에 10년 살다가 북촌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북촌으로 이사 가면서 아까 그 윤범기 기자가 말했던 신촌대학교 2, 북촌대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촌대학교를 만드는 것도 또 다른 저한테 어떤 시대적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북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북촌의 마을의 역사와 그 어떤 그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북촌에는 개동길에 대동 세무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자체가 시민들, 주민들이 만든 그 돈으로 만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담보하면서 북촌대학교를 만들면서 북촌의 그 한옥의 정치도 살리고 오래된 그 역사적 자산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북촌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혁명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러한 어떠한 그 미션도 우리 북촌대학교가 수행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북촌대학교랑 비슷하게 지구방위 대학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머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구방위대를 만들었고, 그 지구방위대에 그 라임을 살려가지고 지구방위대학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신촌대학교와 다르게 이러한 그 주민 자립형, 시민 자립형 대학교를 만들 때 실패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돈 문제였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제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금 이재명 지사님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뽑히고 있는데, 탄소세, 다르게 불리우자면 지구세, 이런 지구세를 만드는 어떤 운동과 함께 거기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지구 운동가를 키워내는 이러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북촌대학교 지구방위 대학이 제가 주민자치와 교육을 잇는 2021년에 해야 될 제 과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과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어떤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또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싸움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혁신과 혁명이란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 생태계에서는 이런 혁신의 어떤 아이콘, 컨텐츠, 어떤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조직이 있는가?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그런 임무를 수행 중인지는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보람 씨라든지 다른 분들이 기대되는 발언할 것 같은데, 지금 임박해 있는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 또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왜? 아직까지는 정부 예산의
지방이나 주민들이나 마을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직 관계라든지 갑을 관계가 너무 공고한 상황에서 그런 정치 지도자, 정치 정당에서 그걸 깨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부 이야기 말씀드리고 정부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정치란 도구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계속 페이스북이나 올라오는 뉴스가 뭐 우아한 형제들이 김봉진의 5천억 기부, 뭐 또 쿠팡 이야기, 그리고 뭐 카카오.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플랫폼 경제의 어떤 독점이 이어지고 있고 그 독점에서 발생한 이윤을 사회에 기부한 현상을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는 대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현상 이면에는 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건가? 이러한 그런 혁신 이전의 혁명적인 뭐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타다나 각종 공유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공유인가 혁신인가 의문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성공한 사례가 나올 것 같지만 이러한 주민자치형, 사회적 경제형, 시민 주도형 기업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공 플랫폼들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조직들이 자꾸 성공해야지 우리 청년들도 정말 더 좋은 일자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시민들과 함께한 일자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뛰어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북촌의 로컬을 기반으로 북촌대학교 그리고 지구 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3살부터 8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좀 지구방위 대학 이 두 가지 운동과 함께 정말 뭐 시간 되는 대로 정치 운동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해서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정치 조직의 등장, 사회적 경제 조직의 등장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힘차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지연 홍익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제가 하도 시간을 몰아대니까 자기소개를 짧게 하거나 안 하고 가시는데 아까 김윤숙 박사님 안 하셨고 자기소개도 약간 해주고 가세요. 임지연 교수님 시작하시죠. 예, 잘 들리신가요? 네. 그 스피커를 줄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 거 마이크 쓸 때. 네. 네, 홍익대학교의 임지연입니다. 일단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이제 윤범기 기자님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생산의 방법이 이제는 분명히 좀 달라질 때인데, 제 소개가 저는 전공을 미학을 전공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 적으로 아무래도 좀 보고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윤범기 기자님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 생산 방법 그리고 어떤 지식들을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좀 높아지고 있는 때인데 그런 대한대학 내지는 기존의 대학의 형식을 좀 넘어서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학의 이념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반복하고 있게 되는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걸 떠올리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말을 좀 붙여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신촌대학이라든가 그 아카데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존 학문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기반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서 어떤 근대의 학문책에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근대의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내지는 이념을 분명히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학회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주민자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금 신촌대학이 시도하였던 그러한 방법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해결의 과정에서 여러 지혜들이나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어떤 전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뭐 직업 관련 없이, 그리고 전공 관련 없이, 그리고 뭐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지혜와 어떤 정보들, 그리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한다, 모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의 모델로서 이것을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인숙 선생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학회에서도 그 애자일 정부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때도 상당히 흥미로웠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각 영역들이 결합되는 형태,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계속 이제 모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조직 그룹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 그리고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데이터 주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누가 갖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중요성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인수 선생님 아무래도 전공을 독일 쪽 자료들을 많이 보시고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독일 인더스트리 4.0이나 플랫폼 4.0의 그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그 독일 산업 4.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해온 것이잖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버전도 여러 개 이렇게 좀 바뀌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살펴봐야 될 지점은 얼마 전에 한 2년 전이었던가요? 이제 아디다스 해외 공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4.0의 형태로 해외 공장을 시작해서 운영을 좀 했었는데, 얼마 전에 철수를 한 그런 뉴스를 좀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철수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제 플랫폼 4.0이나 인더스트리 4.0의 이 체계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금 변해가는 사회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모델이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노동자들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그 모델이 직접 어떤 공장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을 때 현장 자체의 인프라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반하고 있는 어떤 운영 모델이 현장에 적용될 때 비디지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간섭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이외의 요소들,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수치화할 수 없거나 미처 다 데이터화할 수 없는 부분들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 4.0의 이 기획이 만약에 주민자치의 형태로 접목되었을 때 마찬가지의 좀 문제 같은 것들이 좀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주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데이터로 등록되거나 아니면 증명될 수 있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난이라든가 자신의 정서 상태라든가 자신의 기분 내지는 직업 뭐 현장에서의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상당히 정동적이고 미처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로 미처 다 표기할 수 없는 부분들, 수치로 다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언어적이고 비데이터적인 요소들을 이 플랫폼의 형태에서 얼마만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그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시면 김인숙 박사님한테 좀 설명을 더 듣기를 조금 더 요구를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그 마지막 부분에 김인숙 박사님 설명 요구 드린 부분은 그 나중에 그때 몰아서 해주십시오. 자, 제3 토론자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 탁현우입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행정학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다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사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흐름이나 사례 등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되게 좋았는데, 토론을 어떻게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냥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새로운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한 점들을 중심으로 여쭤보는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촌대학교 관련된 사례에서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민들레 영토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민들레 영토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테드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되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행하고 계시니까 되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러면 관련 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관련 법상 대학교나 학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대학교나 학원은 어떤 그 등록 기준 같은 게 되게 명확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신촌대학교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런 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맨 처음에 이제 설립하실 때 고민하셨던 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되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가 과목을 선택하는 컨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선별하는 데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제의 선별은 가능한데 그 제공되는 지식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아카데미아에서의 지식 생산과에서는 그 학문 집단 내에 자정 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브라인드 리뷰라든지 아니면 공개된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식이 옳고 그르냐를 끊임없이 디베이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이 이제 스크리닝이 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려면 유튜브에서도 보면 내가 원하는 주제나 이런 것들은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하고 이 방식의 어떤 효과성의 차이, 이런 것도 좀 되게 궁금해가지고 아마 계속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했던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애자일 방법론 및 주민자치 그 발표문에 대해서는, 김인숙 박사님 발표문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 저희 이제 행정연구원에서도 이쪽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되게 관심 있게 봤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애자일 방법론이 무엇이구나, 주민자치랑 어떻게 연결이 될 거지라고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라이드만 봐서는 그 많은 그 새로운 그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시하시고는 있는데, 그냥 처음 이제 설명을 듣지 않고 슬라이드만 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왜 여기서 언급을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시니까 앞에 중간중간에 그런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건 이래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발표문이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단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지식이 한계였던 것 같고요. 중간에 하나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워터폴 방식이랑 애자일 방식을 이제 다이아그램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애자일 방식을 잘 보시면 워터폴 방식을 시리얼로 연결해서 여러 번 하는 단계에 중간중간에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애자일 쪽에는 이제 이게 한번 돌려가지고 하는 형태로 이제 형상화해 주셨는데, 실제 들어간 컨텐츠를 보면 워터폴 방식을 그냥 여러 번 하는데 1차 워터폴 다음에 2차 워터폴을 갈 때 중간에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는 것,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그 컨텐츠에서도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병렬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 생태계라고 하는 게 애자일 방식의 주민자치를 하는데 어떤 뭐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뭐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애자일 방식의 주민자치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 생태계를 차용을 하시는 건지, 그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실제 그 손에 잡히는 실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뭐 거시적인 정책의 다양한 흐름을 서술해 주시고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잡히지는 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정책에서는 이제 오픈랩이라고 해서 아마 지금 발표하신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오픈랩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의 뭐 계획이라든지 집행까지 다 평가까지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OPL이라고 해서 오픈랩이라고 하거든요. 팔러시 오픈랩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연구한 결과를 이슈 페이퍼 같은 걸로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서 저희도 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룸메이트신가 봐요. 김보라, 임지연. 네, 지금 같이 임지연 교수님하고 같이 네, 한방 쓰고 있고, 네, 원주 오크밸리에서 네. 네, 부럽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제 시간 잘 주시고 감사드리고,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김보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츠시타 정경숙에 재학 중인 김보람이라고 하고요. 네, 두 분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윤범기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신촌대학 사례에서 그 세월호 사건을 이제 강좌로 다루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동 깊고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국가가 하려고 하는 교육, 혹은 국가가 하고 싶지 않은 교육, 국가가 하려는 교육과 시민들이 하려고 하는 교육의 그런 모순이나 괴리를 밝히는 것이 그 지역사회교육, 사회교육의 연구 과제라고 하는 그 정의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신촌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마지막에 일본 사례 말씀해 주셨던 시부야 대학에 저는 이제 6년 이상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시부야 대학이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시부야구의 정책사업 이웃축제에 제가 지금 정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부야 대학 사례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그 신촌대학 사례는 들으면서 대학의 문제점, 대학의 과제는 이미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지금 한국이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그 부분조차도 그 요구를 사실 시민들의 그 정말 정말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아까 굉장히 다양한 강좌가 있었는데 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그거를 시민들의 요구 조사를 한다고 해서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항목으로 뭐 열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여기서 이제 듣고 싶은 강좌, 내가 하고 싶은 강좌를 이제 선택해라고 하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하지만 사실 그 수요 조사로는 담을 수 없거든요. 거기 아까 뭐 그런 기상캐스터라든지 뭐 아나운서라든지 뭐 여러 또 많은 그 개인의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없는데, 선택지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선택지에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사실 또 그 정말 그 다양한 요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촌대학 같이 스스로가 하고 싶은, 내가 배우고 싶은, 혹은 내가
개설하고 싶은 강좌를 이제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평생 교육의 분야에서도 좀 많은 시사를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신촌대학이 신촌에서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강좌들은 있지만 그 국가의 문제, 사회 비판이나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한 문제들까지 그리고 개인의 문제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다루고 있지만 그 중간에 사실 그 지역이라는 거가 매개는 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그 향후 과제일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기로 감독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천대학에도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시부야 대학 같은 경우도 그 시부야 정말 그냥 그 마을 전체가 캠퍼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그리고 지자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시부야 구에 있는 공원과 카페와 모든 그런 상업시설과 뭐 백화점이든 골목 길거리든 정말 모든 지역, 구역 모든 공간들이 다 학습의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부야 대학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해주고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시부야 대학의 모든 강좌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라든지 기업의 그런 예산도 있지만 그런 공간에서의 그런 협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과의 그런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만들면서 그 강좌를 통해서 강좌에서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좌를 통해서 그 이후로 후속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강좌 내용과 연관된 혹은 연관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지역의 이런 문제를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뭐 길거리 도로의 여러 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같이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 지역 과제 해결의 과제로 나아가고 또 관계 형성의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점에서 정말 마을 대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주민 자치와 연결된 그런 자유시민 대학의 그런 모델의 앞으로 그런 과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좀 배움과 실천의 그런 순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에자일 아까 이제 김인숙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에자일을 신속성, 스피드가 아닌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신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성을 얘기했다면 스피드라고 했겠지만 에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어쨌든 협업하는 것, 각자가 이제 신속하게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는 구조와 유연함 그리고 그냥 계획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그냥 주어진 계획이라든 주어진 것에 따르는 일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방식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본질상 사실 지금의 주민자치라는 것은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관이 깔아놓은 장에 주어진 예산에서 주민들이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혹은 형식상 심의 의결이라고 갖추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관이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뭐 그걸 예산 보고 관에서 커트하는 마치 승인하고 이제 허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 자치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에자일이라는 것의 본질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판을 짜는 것 혹은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런 것들에서 더 이상은 이제 어제 주어진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나 자치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앞으로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버리고 그걸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윤범기 기자님의 신촌대학
이야기와 그 주민자치에서의 그 애자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이제 아까 한기루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처럼 저도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정치 쪽의 그런 인재들을 같이 함께 성장하고 하는 것에 저도 힘을 더 노력하고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10분 남았습니다. 청중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청중 Q&A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금방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신 것, 또 질문, 관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님들 각각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할 말씀 있으시면 그거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1 발표자 윤범기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5분 안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김인숙 박사님 발제도 잘 들었고요. 일단 말하기부터 배워야 한다. 저도 아주 굉장히 공감하고 30초씩 짧게 말하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고 평등한 발언 기회 배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잘 들었습니다 하고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발언 기회가 한 번이라도 돌아오는 것과 돌아오지 않는 거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줌이나 이런 전화를 통해서 온라인 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 한기루 감독님에 대해서는 북촌대학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홍지영 교수님 말씀은 이제 대학이 아닌 다른 표현 저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 주민자치, 마을학교, 무슨 뭐 신촌 학당, 뭐 다른 표현들도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일부러 대학이란 표현을 쓴 것은 저희가 기존 대학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좀 담자 이 운동을 통해서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대학교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학위 수여라든가 수료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문의할 경우에도 전혀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배움의 문턱을 세우지 않는다. 이걸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이게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일부러 이제 그런 차별화를 했고 또 이제 다만 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무슨 문제 해결해 볼까 뭐 이런 방식의 학과도 당연히 계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더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박현우 박사님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들레 영토 저희도 잘 알죠. 사실 민들레 영토, 뭐 미풀, 코지 이제 그런 방식의 스터디 카페가 저희 신촌대학교 강의실이 불타고 나서 화재 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스터디 카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의를 했었다 실제로 최근까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아예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드나 독서 모임의 기업화 그런 사례 많이 있죠. 뭐 그걸 돈 크게 버신 분도 있잖아요. 대형 기업 만들어서. 그리고 또 대학교나 학원과의 차별화도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 학원은 수익 목적이라는 거예요. 수익을 영리 목적이고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공익 목적이라는 거죠.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움을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지 수익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될 모델이라고 봐요. 지자체가 채용을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지식의 내용, 옳고 그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사실은 허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 유보하고 다만 사후적으로 수강생들이 평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해봤는데 강의가 이상하잖아요. 다음 학기에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수강생들이 알아서 입소문이 퍼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듣게 되거든요. 그 수업 진짜 이상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그분이 거의 개설도 실제로 안 하시고 신청을 해도 폐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지식공동체의 자율적인 브레인스토밍이 이제 기존 학교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제 뭐 좀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대신 만약에 지자체가 이걸 책임지고 한다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강사들의 뭐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법률적 기준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유튜브와의 차별화는 사실 유튜브에 보면 다 있는 건 맞아요. 유튜브 검색하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다만 강사와 직접 소통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댓글 다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강사와 면대면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소통할 수 있게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김보람 대표님 얘기 중에 이게 결국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많은 강의가 열려야 돼요. 단순히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제가 다양해야 돼.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냐?
그 커리큘럼을 선정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리큘럼 코디네이터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지역 맞춤형 강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동의하고, 그래서 시부야 대학처럼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지역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뭐 재난지원금 주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걸 마을대학 평생교육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마을대학 바우처로 주민들한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큰 부담 없이 듣고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에서 의사소통이란 말, 뭐 협조한다는 말, 참여한다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며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워터폴하고 이 에자일하고 결국은 한 바퀴만 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가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 저는 차이점은 쭉 가는 거랑 한 바퀴 도는 거랑 차이점은 여기 누가 들어와 있냐, 누가 이거를 하고 있냐는 거. 저는 이 누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킹그룹을 자꾸 막 말하는 게, 워킹그룹은 15명, 20명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구조거든요. 두세 명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고, 그다음 제가 이제 막 탄소 중립 말하고 데이터 생태계 말하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내가 복잡하게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탄소 중립에서 법안을 보면 과거하고 똑같아요.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요? 또 그런 방식이에요. 5개년 계획 세우고 안 보고 또 세우고 또 그러지 말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거를 쳐넣을지를 고민해보자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실패사는데 맞습니다. 근데 워킹그룹이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실패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실패냐 성공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8년 이상을 같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의 워킹그룹을 3년 이상, 아까 신촌대학처럼 같이 일하는 사람이 3년 이상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훈련된 선수예요. 이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만나면 처음 만난 거죠, 지금. 이게 같이 작업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워킹그룹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훈련된 선수, 훈련된 조교들이 배출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가해할수 낸 것이 700명이 모여서 일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700명이 어떻게 일을 할까? 근데 그게 계속 해왔던 작업에서 나온 거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요. 그럼 행정연구원은 OPL도 잘 압니다. 저희도 같은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OPL 방법도 막 가야 되고, 저는 막 기승전 워킹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워킹그룹 방식도 가고 다양한 방법론이 실험되고 연습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워킹그룹은 산업정책에 좀 더 치중을 하고요. 여기서 산업계 기업 단체 협회를 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정책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는 거고, 이런 방식들을 이제 실험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딱 3분 남았는데요. 또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나 이 말은 죽어도 하고 싶다. 추가로 자유롭게 하시죠. 네, 김보라 선생님. 네, 너무 많이 배웠고요. 저는 이렇게 재미있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는 사회자님은 처음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쫓기고 있어서. 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도 하나 건져야 되는데, 하여간 저는 근데 좀 이번에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공직에 30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사회를 보라고 해서 했는데 주제도 좀 생소하고 또 연결성도,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못 나오신 김찬우 교수님을 제가 워낙 잘 알아서 여러 가지 코치를 받았는데, 여기 사회 보기 잘했다 이런 거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그거는 반드시 갈 테니까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진행 쪽에서 2시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 덕에 이렇게 신세계를 열어보니까 참 좋네요. 저는 이제 60대가 넘어서 아날로그 세대인데 이렇게 줌을 통해서 청중은 돼봤지만 이렇게 사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두 분 이제 발표하신 그 신촌대학, 북촌대학, 그다음에 또 우리 에자일 이런 거 다들 미래를 향한 좋은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힘껏 응원하고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에 그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또 뵙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